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계절을 거슬러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는 해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견뎌내기 어려웠던 여름이기에 어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소설은 김진초 작가님의 소설집 나무남자에 수록된 단편인데요. 지난 7월에 출간한 소설집에는 13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허벅지를 퇴거하다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세 여성이 어느 늦은 봄날 함께 꽃구경을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마치 잘 만든 단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와 감정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조용히 담담하게 흐르지만 우리의 삶을 이루는 관계의 누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 평합니다. 자,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벅지를 퇴거하다. 김진초 단편소설.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면 설레거나 불쾌하거나 둘 중 하나다. 상 밑으로 깡수의 허벅지가 닿았다. 일부러 접촉한 건 아니다. 다리를 고쳐 앉다 우연히 그리 됐을 뿐이다. 전에는 그를 시험하려 일부러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깡수는 기절을 해서 제 다리를 치우거나 사박스럽게 내 다리를 밀쳐냈다. 단 둘일 땐 안 그런데 여럿이면 꼭 그렇게 티를 냈다. 시장스러운 짝사랑이었지만 나는 자존심이 뭐에 쓰는 물건이래? 오기를 부렸다. 볼품없이 매달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포기는 상상도 안 했다. 깡수에게 서운하면 할수록 깡수의 부피는 커지고 사랑의 완성은 멀어졌다. 내 인생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채 나는 다만 죽을 힘을 다해 깡수를 원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이지? 깡수의 반응이 다르다. 접촉을 피하지 않는다. 다른 곳도 아니고 깡수 어머니 장례식장이다.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자리일 때 가능하면 나와 먼 자리를 택해 앉던 깡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자리에 앉았다. 당연히 당황했다. 그가 옆자리에 앉자 과거가 당겨지면서 주책 없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진정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소용없었다. 게다가 접촉한 허벅지를 잊었는지 아니면 뗄 의사가 없는지 속을 알 수 없는 깡수는 자기 어머니 종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만 열중했다. 그의 허벅지는 뜨겁고 내 허벅지는 차가웠다. 열기는 내게로 흐르고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더해졌다 나눠지는 체온이 너그러움으로 피어나 깜빡깜빡 신호를 보냈다. 모처럼 좋은 기분이다. 감미롭게 스며드는 행복의 속도를 즐기면서도 곧바로 전원이 나갈까 불안했다.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허벅지로 흐르는 체온을 맞이하며 짜릿한 전율에 몸을 떨었다. 오기도 그렇고 안 오기도 그런 자리였다. 오자니 지난날 사연을 아는 친구들의 짓궂은 눈짓이 부담스럽고 말자니 그래도 한때 좋은 사이였던 동창의 모친상인데 불구대천지 원수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이였나? 새삼 입방아에 오를까 두려웠다. 하여 마지못해 온 문상이다. 이래저래 불편한 자리라 나는 황태국에 만 밥을 국물만 짜먹으며 차가운 내 허벅지를 틔우려
꼼지락거렸다. 그럴 때마다 깡수의 허벅지가 끈질기게 다가왔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상제가 벌일 해프닝은 아니었다.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싫진 않았다. 싫기는커녕 빙하가 녹는 듯 차가운 내 허벅지에 쩡 균열이 가면서 피가 도는 느낌이었다. 순간 머리가 아찔하기도 했다. 끝인가? 드디어 정점에 도달하려는가? 입천장이 뒤로 번쩍 들려 경직되고 눈가가 뻐근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재빨리 소주잔을 털어넣었다. 기도와 식도가 매끄럽게 교대하지 못했는지 사례가 들려 기침이 쏟아졌다. 콧물과 눈물이 함께 쏟아졌다. 깡수가 휴지를 한 움큼 쥐어줬다. 돌아앉아 얼굴을 수습하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깡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나는 그렇게 깡수와 허벅지로 화해했다. 그날 상 밑으로 건너온 채호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았고 종종 꿈에도 등장한다.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인데 아직도 그날의 허벅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래 그런지 허벅지 꿈은 언제 꾸어도 기분이 좋다. 현자가 모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 깜빡 졸았나 보다. 꿈에서 깨어난 아래가 민망하다. 규칙적으로 질 수축이 일어나면서 가벼운 오르가즘이 하향 곡선을 긋는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그 느낌을 즐긴다. 아직도 간간히 나타나 나를 지배하는 이 느낌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남편과는 동거인으로 산다. 내게서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던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각방살이가 되었다. 지독한 액취증도 찰떡궁합 사랑에 빠지면 거짓말처럼 냄새를 못 맡아 기적처럼 해로한다는데 내게서 싱그러운 풀잎 냄새가 난다던 남편의 변심에 당황할 밖에.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오줌 소태로 고생하다 근래에는 절박뇨까지 심해진 터라 전혀 터무니없는 시비도 아니었다. 친구들과 여행 일정을 잡으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 비뇨기과부터 찾아가 주사를 맞았다. 나이를 먹으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여행조차 가뿐하게 나설 수 없으니 이래저래 서럽다. 딸이 없어서다. 딸만 둘인 차영은 거저 산다. 여행 간다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딸이 나서서 화장품이며 옷이며 빠짐없이 챙겨줘 자기는 몸만 나섰다고 은근 자랑이다. 여행지에 도착한 밤 나란히 누워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도 딸들이 챙겨주고 맛집도 찾아서 카톡에 올려준단다. 아들만 둘인 나는 키우느라 고생은 곱절로 했으면서 차려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따금 손자들 보는 재미 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이다. 손자 보는 것도 공짜가 아니다. 용돈이나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 안 그러면 데리고 올 생각도 안 는다. 다음 주엔 둘째 아들네 아이 첫 돌이다. 손주들 돌마다 훗날을 생각해 10돈짜리 골드바를 사주는데 내 생일엔 달랑 케이크에 외식이 전부다. 완전 미찌는 장사라며 남편은 한 푼도 거들지 않는다. 애초부터 버릇을 잘못 들였다며 외려 내게 야단이다. 친정에서 상속받은 변두리 3층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하지 않아 아직도 꽁한 남편이다. 남편이 이룬 것 중 뭐 하나 나와 공동 명의로 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모르겠다. 살살 구슬려도 해줄까 말까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는 표정에 내 마음이 획 돌아섰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 눈치를 보고 살아야 신간이 편한데 무슨 배짱인지 내 남편은 전혀 아니다. 이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한번 믿지는 인생으로 시작하면 평생 믿지는 인생이다. 좀처럼 뒤집어지지가 않는다. 깡수와의 연애도 그렇고 남편과의 결혼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을이 갑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만큼 판세 뒤집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예, 명아, 넌 그래도 아들 둘이 다 장가를 가서 얼마나 좋으니? 난 시집갈 생각도 않는 두 딸년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조수석에 앉은 차영의 말에 운전대를 잡은 현자가 끼어든다. 골치 아플 것 없어, 차영아. 명의 아들들은 능력이 있어서 장가 간 거고 네 딸들도 능력이 있어서 시집 안 가는 거야. 어때? 내 말이 딱이지? 능력이고 뭐고 때 되면 갔다 올지라도 한 번은 가야지. 철딱선이 없는 나이배기 딸년들 때문에 내가 생으로 늙는다 늙어. 맞아. 갔다 올지라도 가야지. 근데 현자 넌 왜 아직이냐? 너 분명 돌아오기로 하고 간 거잖아. 아니야? 셋이 한바탕 웃는다. 띠동갑 연하와 믿져야 본전이라며 결혼한 현자는 확신이 없는지 금방 갔다 올 거라고 공언하고 갔다. 실은 모태솔로 현자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라 갔다 오든 말든 마음 변하기 전에 어서 가라며 우리는 합심해 등을 떠밀었다. 노처녀 현자가 40에 결혼했으니 벌써 27년 전이다. 아이는 없다. 그래도 현자네 부부는 잘 산다. 동갑내기와 결혼한 나보다 훨씬 더 잘 산다. 너 턱 까놓고 말해봐. 날이 갈수록 젊은 서방이 새록새록 좋은 거지? 요거 순 요조숙녀처럼 생겨가지고는 알로까지 살라무네. 간합산이 같은 차영을 향해 현자가 손사래를 친다. 자기네도 각방 쓴 지 오래고 둘 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걸 누가 알아. 현자, 네 남편이 알아서 기는 건지도 모르지. 중전마마 모시고 살면서 좀 눈치를 보겠냐고. 암튼 현자, 넌 봉 잡았어. 띠동갑 연하에 치매 걸린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냐? 잘난 척 그만하고 네 남편한테 잘해 이거사. 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장모를 모시는 건 아이 대신이야. 현자의 생계만개한 논리에 차영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띠동갑 연하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와 사랑을 구걸한 현자 남편이다. 시작을 그리 했으니 영영 을인계다. 사실 아이가 있었으면 현자도 친정엄마를 모시기 어려웠을 거다. 형제간도 많은데 굳이 현자가 모실 이유도 없고 아무래도 현자의 오지랖 때문에 현자 남편이 피박을 쓴 게 아닐까 싶다. 원래 을은 착해. 얘네 신랑이 착한 것도 을이라서 그런 거고. 퇴근하면 장모님 목욕부터 시켜드리는 사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아무리 장모 체격이 커서 아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해도 말이야. 그니까 현자 넌 네 남편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해. 돈이 돈을 따라 쏠리듯 복도 복을 따라 쏠리는지 현자는 그런 남편을 잘도 부려먹는다. 별로 대접해주는 것 같지도 않다. 때로는 그런 현자가 얄밉다. 현자 남편과 내가 동일시 되어서다. 그것도 모르고 현자가 한술 더 뜬다. 역시나 갑은 눈치를 안 본다. 아니 아예 볼 줄 모른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악의 없이 염장 지르는 순진무구함에 정색하고 돌을 던질 수도 없고 애꿎은 배알만 꼴린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이 차 말이야. 얼마 전 남편이 뽑아줬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만난 현자의 차가 바뀌어 있었다. 사는 게 그리 넉넉한 건 아닌데 할부가 끝날 때마다 차를 바꾸는 현자다. 그동안은 소형차를 몰더니 중형 세단으로 바뀌어 있었다. 남편이 지난 10년간 용돈을 모아 할부 없이 차를 뽑아주었단다. 아픈 장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려면 차가 좋아야 한다는 이유로. 연하 남편과 살면 여자가 힘들 줄 알았는데 현자네는 정반대다. 어린 남편이 가장 노릇은 물론 머슴까지 자청한다. 그야말로 넝쿨째 굴러온 보물이다. 10년 연상과 결혼한 차영은 남편한테 보호는커녕 뒤통수만 맞았다. 차영보다 못생기고 뚱뚱한 데다 나이까지 많은 여자와 바람이나 도망친 남편. 전 재산을 다 두고 몸만 빼서 달아난 남편과 뒤늦게 서류를 정리한 차영이다. 딸들이 결혼 생각을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두려운 거다. 그러고 보면 나도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건 아닌데 일찍 짝을 찾아 떠난 아들들이 신기하다. 어이구 꼴통, 너 정말 몰라? 니네 아들들은 숨막히는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결혼보다 해방을 원했던 거라고. 그냥 독립하겠다면 트레바리 대장인 네 남편이 호락호락 내보내 줬겠니? 자식도 없는 현자가 옳은 말을 한다. 남의 일엔 야물딱진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일일 땐 멍청한 게 사람이다. 나 역시 시련의 상처도 있지만 집이 싫어서 결혼을 택했다. 한시도 조용할 날 없이 번차례로 사고치고 투닥거리는 식구들이 싫었다. 집에 오염되기 싫었다. 상대는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지는 게임에 패 던지듯 결혼했다. 남편한테 화가 많은 건 이 때문이다. 다 알면서도 나를 택한 남편이다. 결혼과 함께 남편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나 대타 아냐? 이제부터 나한테 충성해.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니문 베이비 때문이다. 결혼 전 아주 잠깐 나는 갑이 뭔지도 모른 채 갑을 탕진했고 이내 몸에 맞는 을로 돌아왔다. 나 졸린데 누가 노래나 불러주라. 운전대를 잡은 현자의 말을 받아 차영이 고개를 돌리고 말한다. 이슬이 부르면 되겠다. 그치? 명이 너 18번이잖아. 아주 오랫동안 이슬이가 애창곡이었다. 노래방에 가면 을의 친구들이 찍어주던 이슬이. 하지만 10년 전 깡수 어머니 문상 다녀오면서 그 노래를 졸업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남의 일이라 귀담아 듣지 않는지 소위 절친이라는 인간들조차 번번이 이런다. 다음에 만나면 또 반복될 레퍼토리다. 한 번 을은 영원한 을인 것처럼 한 번 18번도 영원한 18번이다. 환갑 지나면 내 나이가 아니라 남의 나이라는데 이른이 가까우니 잊어버릴 법도 하다. 모처럼 만난 친구 이름을 깜빡하는 건 그야말로 애교고 안경 낀 채 세수하다 얼굴 다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핸드폰 찾으러 다니고 집 앞에서 깜깜한 번호키 번호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예사다. 곰탕은 멀쩡한 가스레인지 두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앉힌다.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니 화재의 염려에서 자동으로 해방되기 때문이다. 건망증은 건강할 건에 잊을 망이다. 적당히 잊어버리면서 살아야 오히려 건강하다. 나이 들어서도 분수 모르고 너무 빽빽하면
운신이 힘드니 적당히 속간에 빈자리를 만들려는 뇌의 자구책일 수도 있겠다.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건망증으로 웃을 일도 많다.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까지 마친 뒤 하의는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으로 외출을 하고 눈썹 그리다 전화가 오는 바람에 한쪽 눈썹만 그린 채 급히 나오고 택시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아차! 지갑! 그래도 자기가 죽은 걸 잊어버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긴 못 들었다. 건망증은 괜찮아. 치매가 문제지. 현자는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를 10년 가까이 모시고 산다. 자손들이 와서 저마다 용돈을 드리고 가면 현자 엄마는 시시때때로 그걸 요 밑에서 꺼내 세는 게 낙이란다. 문제는 셀 때마다 액수가 다르다며 끌탕하는 거다. 돈은 쓸 일도 없는 양반이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 대단한 줄 치매에 걸린 다음에야 알았단다. 자신을 이성으로 통제하던 시절엔 양반도 그런 양반이 없더니 치매에 걸려 통제력을 잃으면서 원영의 엄마가 고스란히 드러난 게다. 당신은 지독하게 근검 전략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자식들이 툭 하면 손 내밀 때 싫은 소리 한 번 안 턴 엄마였단다. 어쩌면 그렇게 슈퍼우먼, 멋진 엄마로 포장하고 살았는지 믿을 수가 없다고. 엄마한테 평생 속고 산 것 같다고. 고마운 게 아니라 배신당한 것 같다고. 치매로 마더에서 M이 빠진 아더가 돼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는 현자의 열변에 차영과 나는 동시에 양손을 아래로 누르며 워워 흥분 좀 가라앉히라고 복창을 했다. 그럼에도 현자는 갈데없는 효녀다. 지금도 현자는 엄마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끼니마다 올린다고 했다. 엄마가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집안에 밴 꼬리꼬리한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자. 천진한 얼굴로 입맛 다시는 엄마를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며 얼굴이 환해지는 현자. 확실히 애와 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다. 내겐 깡수가 그렇고. 나는 여자로서 늦댔다.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린 친구들이 불결하고 번거롭고 조심스럽다며 툴툴댈 때 나는 그것이 무언지 궁금해 죽을 것 같았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자존심 상했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자존심 상했다. 이러다 영영 여자도 남자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장애를 의심했다. 이 역시 동전의 양면으로 생리가 없는 나는 자유롭게 깡수와 놀았다. 후리후리한 키에 구제시장에서 산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반항과 위약이 요란한 벨트를 장착한 깡수는 소위 노는 아이였다. 무서운 게 없어 보이는 노는 아이. 깡수는 매력 있었다. 깡수를 붙잡으려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했다. 혈기왕성한 깡수는 나를 자주 사용했다. 신기하게도 깡수와 함께하면 나도 깡이 생겼다. 우쭐우쭐 외조를 타는 듯 스릴이 넘쳤다. 생리주기법 알지? 위험한 날은 말해. 깡수의 말이 피임인 줄 나는 몰랐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먹은 걸 토하고 기어이 아무것도 못 먹게 됐을 때도 위험을 의심했을 뿐이다. 몸에 것 없이 뵌 감정아이. 생애 첫 배란에 아이가 생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다. 나이 20에 감정아이라니. 아픔도 슬픔도 구겨 버려야 했다. 뭐든 잘 아는 것 같은 깡수도 실은 허당이었다. 아이를 지운 날 여관에 함께 간 깡수가 갱신도 못하는 내 몸을 더듬었으니 그 역시 청맹관이었던 것이다.
그 역시 청맹관이었던 것이다. 깡수는 내게 처음과 연결되는 남자다. 처음은 화려하든 초라하든 단지 처음이라는 이유로 특별하다. 처음은 자동 저장 시스템이 작동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다. 가장 가깝고 손이 많이 가는 곳에 저장된 처음은 수시로 끌려 나와 점검받고 평가받으면서 대접받은 대가를 치른다. 공짜는 없는 게 세상 이치다. 모르긴 해도 현자가 엄마한테 각별한데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자, 넌 정말 효녀야. 너 아니면 니네 엄마 벌써 가셨을 거야. 내 말에 차영이 득달같이 토를 단다. 현자가 효녀면 얘네 남편은 바른 말로 남편 덕분에 효녀 된 거지. 남편 아니면 현자한테 효녀가 가당키나 하냐? 차영아, 현자 남편이 네 동생이라도 되냐? 남의 남편 역성 들어주는 것도 너무 과하면 의심받으니 적당히 해라. 나도 알아. 우리 남편 최고인 거. 근데 말이야,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래. 뭔 소린지 알지? 단지 엄마가 그리운 게 아니라 속개나 썩인 모양이다. 그 덕분에 현자 모녀가 호강이다. 아내한텐 아무런 마음의 부담도 안 주면서 장모를 모시는 남자. 자기 아내를 성모 마리아처럼 떠받들면서 행복한 남자. 실베스터 스텔론을 닮은 그는 일 욕심도 많아 투잡을 뛰고 있다. 나는 현자를 복 많은 여자,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준 그가 고맙다. 차영도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근데 명희 너 정말 깨끗이 잊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만은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일 줄 알았는데 네 마음이 정리됐다니 내가 다 서운하다 얘. 나도 몰랐다. 친구들 말 맞다나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깡수 그늘에서 못 벗어날 줄 알았다. 나한테 심하게 굴어 노여워도 그를 놓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였다. 그가 아니면 남자는 없었다. 결혼해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그는 내 남자였다. 고와도 미워도 내 남자였다. 만나도 못 만나도 내 남자였다. 서랍 첫 번째 칸에 두고 시도 때도 없이 꺼내보는 내 남자였다. 그가 나를 애틋하게 대한 기억은 눈꽃만큼도 없다. 필요에 따라 사용만 하는 깡수였다. 그래도 무작정 깡수가 좋았다. 깡수는 서툰 나를 깨워 감각 일체를 살려냈다. 깡수와 함께일 때 나는 세상 전부를 얻은 듯 우쭐했고 더할 수 없는 만족감에 부러울 게 없었다. 솜털 하나하나까지 환희에 떨다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쾌감의 꼭대기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며 이 남자를 놓치면 어찌 살까 불안했다. 감각의 극치를 가르쳐준 깡수와 멀어지고 다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다. 첫정, 몸정의 후유증이 평생을 갈 줄은 미처 몰랐다. 그가 군대에 갔을 땐 열심히 면회를 가서 그리움을 해소했다. 그가 아쉬울 때만 나는 소용에 닿았다. 그것만도 좋았다. 그와의 시간이 축복 같았다. 마음껏 아낌없이 그를 사랑했다. 내겐 깡수만 보였다. 깡수 야비한 놈이래. 야, 깡수 문어다리래. 깡수가 얼마나 샘이 바삭한 줄 아니? 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귀가 거부했다. 들려도 접수하지 않았다. 깡수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도 나는 깡수만 바라봤다. 깡수와 헤어지고도 내내 깡수와 함께 살았다.
깡수가 나를 사용해 총천연색 추억이 생긴 것만도 땡큐다. 그마저 없었으면 난 이만큼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벌써 오래전에 스스로 막을 내렸으리라. 어려서부터 툭하면 자살 기도를 하던 나는 왼쪽 손목이 지저분하다. 깡수를 만나고 깡수에게 미치면서 손목 긋기를 졸업했다. 나의 세계가 어둡다면 깡수의 세계는 환했다. 나는 정지 상태였고 깡수는 변화무쌍했다. 깡수를 빼면 내 인생에 남는 게 없다. 깡수가 못된 것과 별개로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 사랑에 미치려면 너처럼 미쳐야지. 아, 그렇고 말고 솔직히 네가 부럽다. 차영의 말에 현자도 합세한다. 명희는 바다까지 가봤으니 원도 한도 없을 거야. 그 대단한 사랑 때문에 수도 없이 고랑땡을 먹고 몸이 망가져 평생 고생하면서 강수를 용서했다고? 허벅지로 제가 흘러나갔다고? 아주 시인 나셨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거다. 나만 아는 체험이고 감정이다. 깡수에 대한 원한이 녹아 흐르고 뜨겁던 사랑도 흘러나간 뒤 내 허벅지는 가뿐해졌다. 통증도 열기도 없이 미지근한 본래의 내 것으로 돌아왔다. 내 허벅지가 남의 허벅지처럼 차갑고 감각이 없었는데 짧은 허벅지의 접촉으로 나는 내가 되었다. 깡수 얼굴이 다시 보였다. 거짓말처럼 달라진 깡수. 깡수가 예전처럼 잘나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뭐에 씌었었구나. 허무했지만 부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뭐에 씌었다면 그건 깡수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만난 게 잘못이다.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근데 명희 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행을 잡았어?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어서 말해봐. 2시간 있으면 집에 도착할 텐데. 이 친구들이 좋다. 시원찮은 내 역사를 두루룩 깨고 있어 대화가 편하다. 아무 설명 없이도 얘기가 통한다. 깡수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만나고 남편을 성토하고 싶을 때도 만난다. 친구들은 내 얘기를 군소리 없이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훈수를 두기도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화가 새 나가지 않아서 좋다. 우리끼리 공유하고 끝이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봉인이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갑자기 치매가 고민돼서. 야, 우리도 똑같아. 치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딨니? 하나만한 걱정 말고 내 영양제나 드셔. 아참, 나 말이다. 다음 달이면 돈이 들어올 것 같아. 나오기만 하면 니들 10억씩 나눠줄게. 그걸로 몸에 좋은 약들 실컷 사 먹어라. 차영의 흰 소리에 폭소가 터진다. 한두 번 들은 소리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툭 하면 곧 목돈이 떨어진다며 10억씩 준다고 떠버린 지 오래다. 10억씩이나 준다니 기분이 나쁠 리는 없다. 돈 안 들이고 입으로만 쓰는 인심도 가치가 있다. 허황된 위로도 위로는 위로니까. 너한테는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건 말 못해. 발설하면 부정타설이. 어련하실까? 그래, 극비리에 어서 성공해라. 우리들 나눠주지 않아도 되니까 차영이 너라도 돈 걱정 말고 편히 살아라. 애들 키우느라 집도 날리고 전세를 사는 차영이가 집이라도 얼른 장만했으면 좋겠다. 차영이 자랑인 딸들도 엄마를 잘 챙기긴 하나 그만한 직장이라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다.
야, 그런데 날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 벚꽃이 다 진 줄 알았는데 저기 봐. 여긴 이제 막 지는 중이잖아. 그러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꽃구경도 못 가고 건너뛰나 했는데 여기서 보네. 길게 이어진 2차선 도로로 차가 지나칠 적마다 벚꽃이 흩날린다. 계절은 코로나를 뚫고 찾아오고 꽃들도 코로나 니까지 것이 뭐냐고 무시하며 피고 지는데 유독 사람만 코로나에 발이 묶여 일상을 잃었다.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코로나 1년 차인 작년엔 겁에 질려 정말 국가에서 내린 지침을 모범생처럼 잘 지켰다. 한 해가 지나도 꺼질 줄 모르는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은 이러다 아무도 못 만나고 개죽음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용기를 낸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기로 한다. 이번 만남도 죽기 전에 만나듯 소중한 만남이다. 이럴 땐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용감한 사람만이 만남을 주선한다. 노모를 모시는 현자는 매사가 조심스럽다. 그래서 더더욱 나서지 못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차영도 이래저래 조심스러워 주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싶자 마음이 급했다. 게다가 나이대로 가는 세상도 아니다. 두물머리를 걸으며 예외 없이 찾아온 봄에 감탄하다. 아이처럼 나란히 서서 소시지를 먹었다. 강물에 빠져 흔들리는 봄을 눈부신 해껏 연두를 홀린 듯 바라보고 서서 마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몰래 훔쳐먹듯 먹었다. 차영이 딸내미들이 두물머리 가면 꼭 사 먹어야 한다고 강추한 간식이다. 차영이 줄을 서서 사온 소시지는 끼니로 때워도 될 만큼 크고 맛도 탁월했다. 강변에 흩어진 인파가 하나같이 마스크를 썼다는 것만 제외하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키 큰 메타세카의 여가 코앞에 닿는 카페 3층에 들어가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나는 얘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통과했다. 모처럼의 외출에 흥분한 친구들, 생전 처음 맞이한 봄처럼 과장된 감정을 노출하는 친구들한테 찬물을 끼얹기 싫어서다. 사실 내가 부탁할 말은 짧다. 긴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친구들이라면 바로 알아들을 것이다. 침을 삼키는데 기침이 쏟아진다. 또 사례가 들린 거다. 밥을 먹다가도 툭 하면 이런다. 어려운 자리에서는 먹는 것도 겁난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즐기지를 못하겠다. 나란히 이웃한 기도와 식도의 손발이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난다. 사례는 여다침에 부조하다. 만에 하나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이성으로 통제하던 감정의 여다침에 엇박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낭패다.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꿰매 눈가림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어쩌나. 죽을 때까지 들키지 말아야 하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알 수 없다. 내 인생이 전복될까 두렵다. 그나저나 명희 너 아랫역은 괜찮아? 이젠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도 없는데. 차영이 고개를 돌리고 걱정한다. 보톡스 주사를 맞아 절박요를 해결했더니 이젠 아예 요의가 없다. 괜찮아. 근데 아랫배가 뻐근하긴 하네. 언젠 참지 못해서 걱정이더니 이젠 안 나와서 걱정이네. 그건 그렇고 난 얼굴에도 못 맞는 보톡스를 너는 거시기에 맞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과민성 방광에서 오는 절박뇨는 생명에 지장 없는 대신 삶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린다. 뿐인가? 수치심 때문에 우울증이 동반된다. 심하면 물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싼다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다. 치매나 파키슨, 척추 손상이 있을 때도 나타난다고 했다. 치매 소리를 듣는 순간 오싹 소름이 돋았다. 절박뇨가 혹시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면? 여행 준비의 첫째가 비뇨기과를 찾는 일이었다. 아침 방송에서 보았다. 아침 프로는 대부분 건강이나 다이어트가 주제인데 건강정보 제공인 양 광고를 일삼는다. 아차 싶어서 채널을 돌리려는데 마치 나를 겨냥한 듯 방광 보톡스 얘기가 나왔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했더니 일사천리로 국소 마취를 하고 방광 보톡스 주입을 시술했다. 나만 몰랐지 보편적인 시술인가 보았다. 시술 효과는 8개월쯤 간다고 했다. 얼굴이 아니라 저 아래로 내려간 보톡스. 생각할수록 웃기는 일이라 시술대에 누워 혼자 픽픽 웃는데 엉뚱한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에 구두약을 바르는 연탄 얼굴의 노숙자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는 선배 노숙자가 못생긴 얼굴 보기 싫으니까 구두약을 바르라고 시키는 바람에 연탄처럼 새까만 얼굴이 되었다. 세수 대신 틈만 나면 얼굴에 구두약을 찍어 발라 두텁게 딱지가 앉은 얼굴. 얼굴이 가려워 더더욱 구두약을 찍어 바르던 그는 선한 약자였다. 연탄 얼굴의 노숙자와 반대로 얼굴에 맞아야 할 보톡스를 아래에 맞는 나도 선한 사람일까? 선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건 기정사실이다. 연탄 얼굴의 노숙자가 구두약을 바르듯 나는 깡수를 바르며 인생 대부분을 소비했다. 깡수와 내가 예사 사이가 아닌 걸 그 어머니는 진작부터 알았을 것이다. 그의 입대를 앞두고 그의 집에서 송별회를 하던 날 그의 어머니가 유심히 나를 관찰했던 걸 기억한다. 깡수의 결혼식 날 내가 보이지 않자 차영에게 내 안부를 물었다는 깡수 어머니. 아들 대신 내게 미안해하는 것 같다고 전해주던 차영은 차라리 잘 됐다며 너 이제 깡수한테서 해방된 거니까 축배라도 들자며 설레발을 쳤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 깡수 어머니 문상을 갖다가 허벅지에서 허벅지로 흐른 깡수의 말없는 사과. 그게 혹시 깡수 어머니가 주선한 선물은 아닐까? 그날 이후 깡수는 내게 호의적으로 변했고 나는 미련 없이 과거를 묻어버렸다. 사실 최강동한 명의가 보톡스 맞을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아래라도 맞아야지.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어려선 거늘고 보였는데 40 넘어 반환점을 돌자 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 까풀이 얇은 사람의 경우 어려선 고와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져 정직하게 세월을 노출하는 얼굴이 된다. 100개의 러시아 여인들이 쉬이 늙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까풀이 두터운 사람이 체격까지 있을 경우 초등학생 때부터 아줌마나 아저씨로 오해받지만 40이 넘어도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 세월이 멈춰 동안으로 승격한다. 얼굴도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 지나치게 일찍 죽지만 않는다면 억울할 일이 없는 것이다. 깡수 걔 이제 철들었나벼. 우리들 중에 명인이가 제일 젊어 보인다며 흐뭇해하더라. 자식, 지가 뭐 기여한 게 있다고. 염치도 없이 그러나 몰러. 하여튼 사내라는 종자들은 지가 거두나 안 거두나
다 지 거라고 여기는 철면피들이요. 안 그러냐? 오죽하면 열 여자마다 하는 남자 없다고 했을까. 깡수도 자기 좋다고 매달리는 나를 굳이 물리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자기 영역을 들여다보고 참견만 않는다면 영영 문 밖의 여자로 세워두고 싶었을지도. 솔직히 그 생각을 전혀 안 한 건 아니다. 그렇게라도 그를 영접하며 함께하고 싶었다. 깡수 결혼식에 가려는 나를 말린 건 현자다. 너 그거 옳지 않아? 깽판칠 의사가 없다 해도 깡수가 얼마나 긴장하겠니? 제발 말어. 그러게. 난 애들 아빠가 가끔 밤에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을 때마다 빡쳐서 돌아가시겠다니까? 도대체 갈라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감시질이냐고요. 차영은 남편에게 배신당한 뒤 하풀이 연애에 빠졌다. 자유를 찾았으니 남자 탐험을 하겠다며 짧은 연애를 일삼았다. 그것도 습이 되는지 아직도 그 짓거리를 멈추지 못하는 것 같다. 처음엔 상대가 바뀔 때마다 승전보처럼 보고를 하더니 언제부턴가 입을 닫았고 우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것도 취향이고 능력이다. 기운 없으면 그 짓도 못한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아무리 상성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커지면 알아서 다 끊는다. 무슨 짓이든 그 짓을 할 때는 할 만한 힘이 있어서다. 능력이 있어서다. 세상에 말려서 되는 일은 없다.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끝장낼 뿐. 그러고 보면 현자가 제일 복이 많다. 행복은 전염된다더니 현자를 만나면 내가 그래. 기분이 좋아져. 네 남편한테 이 얘기 꼭 전해라. 신호에 걸린 현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한다. 나 명이 네가 부럽다. 늙지도 않는 방부제 첫사랑을 붙들고 애면글면하는 널 보면서 안타깝고 한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엄청 부러웠어. 그런 추억이 없는 난 가끔 인생이 추워. 가분한 남편을 두고도 어쩔 수 없이 초라해진다니까. 너처럼 미쳐본 적 없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야. 맞아. 나도 찐사랑에 미쳐본 적 없는 것 같아. 매양 흉내만 냈지 뭐. 이번은 진짜겠지 기대에 차서 갈아타지만 계속 꽝이더라고. 내가 내 분수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눈부시게 쨍 하거나 머리가 띵 하거나 무슨 기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난 번번이 맨숭맨숭이더라고. 이젠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손절할 거야. 지쳐 불었어. 아니, 벌써? 셋의 웃음소리가 가뿐하고 시원했다. 한바탕 웃음의 소요가 지나간 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고백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난 특히 치매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치매가 무서워서 요샌 잠도 잘 못 자. 왜 갑자기 치매가 두려운데? 절박요가 치매와 무관치 않다는 정보 때문이다. 느닷없이 치매가 찾아오면 갑자기 부인될 내 인생을 어쩔 것인가. 분명 평생 비밀을 내 입으로 발설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깡수를 찾아댈게 뻔하다. 미안하지만 니들한테 날 부탁할게. 만일 내가 치매에 걸리면 니들이 날 책임져 주라. 나를 반짝 들고 가족들이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데리고 가든가. 하여튼 가족들한테 비밀을 들키지 않게 어떻게든 해줘. 아니 차영이 네가 나 10억 주지 말고 나 좀 데리고 살아주라. 몇 년 전 대수술을 받을 때도 이런 걱정은 없었다. 정신이 말짱하니 발설할 걱정 없고 만일 죽는다 해도 그걸로 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치매는 다르다.
진작 다 끝났고 화해까지 했지만 서랍 속의 내 첫사랑은 아직 퇴고가 안 됐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꺼내 토렴한 일방통행 내 사랑은 뼈에 새겨져 있다. 남편이건 엄마건 개인적인 비밀은 영원히 비밀에 붙여져야 옳지 않은가. 무슨 수를 쓰든 지켜내야 한다. 아니 왜 나는 이 시점에 가보지도 않은 프로방스가 생각나냐? 프로방스 올리브는 벌나비가 수정시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수정시킨다고 하더라.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프로방스 영화의 한 대목이야. 현자의 말에 차영이 반응한다. 바람이? 혹시 깡수의 바람기 때문에 명희의 첫사랑이 방부제 사랑이 된 거라고? 바로 그거야. 그리고 난 깡수가 명희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워. 깡수한테 간단히 배신당했으면서도 집착하는 자기한테 문제가 더 많다고 오히려 역성 들어주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일편단심을 좀 오래 간직했냐고. 명희 이 순정파가 말이야. 그러면 뭐 하나. 이제 난 깡수한테 작동하지 않는데. 세상 초라한 첫사랑을 마디게 누르먹은 만큼 지우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걱정인 거고. 신호등에 걸린 현자가 룸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으로 말한다. 명아, 넌 목숨 걸고 지킬 비밀이라도 있지. 난 뭐냐? 중전마마잖아. 중전마마잖아. 차영과 내가 복창을 한다. 행복과 비밀을 바꾸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나를 위로하는 멘트일까? 행복한 현자는 우리들만 만나면 불만을 토로한다. 어디서도 통하지 않을 배부른 흥정을 우리 앞에서는 시침이 뚝 떼고 천연덕스럽게 한다. 와, 여기 벚꽃길 정말 죽인다. 누가 이 길로 가자고 한 거지? 누구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다. 인공위성에서 전송되는 정보가 그때그때 빠른 길을 안내한다. 길론 밝은 사람도 의미 없는 시대다. 덜 떨어진 꽃이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오늘 내비녀는 특별히 기특하구먼. 현자의 말이 귀에 꽂힌다. 덜 떨어진 꽃이라니. 반갑고 고마운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덜 떨어진 꽃이 분명 맞다. 다 떨어졌으면 보지 못했을 풍경을 우리가 뒤늦게 즐기며 지나간다. 나야말로 덜 떨어진 사랑을 했다. 치매가 불어난 내 사랑은 아직도 아름다울까? 허벅지를 만져본다. 깜빡깜빡 깡수가 흐른다. 내 죄악의 시원. 감정아이도 자욱하게 흐른다. 벅차고도 쓰라린 죄악의 발원지는 허벅지 근처였다. 불공평한 을의 사랑이 허벅지 화해를 거치면서 더욱 난해해졌다. 뿐인가? 오지도 않는 치매 때문에 시시때때로 삶이 공포스럽다. 과거를 소환해 이만큼 고민했으면 깨달을 때도 됐는데 기별이 없다. 답답하다. 내 마음을 읽었는지 앞자리에 두 친구가 교대로 말한다. 명아,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네가 마시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다 알아서 교통정리해줄게. 고롬고롬. 치매 옷소리 정도야 껌이지 뭐. 걱정 붙들어 매고 창밖에 봄이나 즐기자 우리. 코로나 땜시 내년을 기약할 수도 없는데 말이야. 두 친구의 큰 소리에 꼬깃꼬깃 구겨졌던 마음이 서서히 퍼진다. 역시나 든든하고 믿어온 친구들이다. 벚꽃길은 차가 지나칠 적마다
흩어졌다 뒤집어지고 이 산만한 아름다움의 꽃길이 과연 어디서 끝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선을 창밖에 근 나는 가끔씩 앞자리의 두 친구의 뒤통수를 보며 미소를 깨문다. 생각보다 긴 꽃길은 꼬리에 꼬리를 문 채 계속 열리고 있었다.